새벽 4시 31분 우크라이나 하늘을 가르며 폭발이 일어난다. 땅이 흔들린다. 비명 경보음 안개를 가르며 날아드는 미사일의 휘파람 같은 소리. 한 집이 날아간다. 어린 소녀가 비명을 지른다. 먼지투성이의 아버지가 맨발로 달린다. 숲에서는 자동소총의 연발 사격이 공기를 칼처럼 찢는다. 드론이 나무 꼭대기 위를 조용히 선회한다. 하늘에서는 초음속 전투기가 그림자를 쫓고 지상에서는 총소리조차 없이 시체가 쓰러진다. 그리고 감청된 한 통의 통신, 한국어였다. 숲속을 가르는 오토바이 한 대. 그리고 대답 없는 질문 하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그저 또 하나의 교전이었다고 생각했다면 밀리초 단위로 벌어지는 전쟁의 현실에 대비하라. 그리고 당신이 알던 적이 더 이상 적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와 함께 그 충격의 순간들을 직접 목격해보자. 공사 시 32분 쿠르스크 숲. 허리까지 차오른 짙은 안개.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이 조용히 떠다닌다. 마치 열화상 카메라를 단 유령처럼. 지상은 완전히 고요하다. 하지만 곧 고요하지 않게 된다. 그림자가 나타난다. 6, 7, 아니 12명. 완벽한 대열로 행군하며 아무 말도 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걷는다. 러시아군인가? 아니다. 너무 훈련되어 있다. 너무 동기화되어 있다. 한 명이 손을 들자 전원이 동시에 멈춘다. 푸틴의 군대라면 보통 이런 움직임보단 어둠 속에서 보드카를 찾는 것처럼 우왕좌왕하지. 드론 조종사가 줌을 당긴다. 어두운 제복, 명확한 계급장도 없다. 그때 감청 채널에서 한 줄기 음성이 흘러들어온다. 거칠고 낮은 목소리, 오해할 수 없는 그 억양 한국어. 키이우 정보센터는 3초간 침묵에 빠진다. 그리고 누군가 중얼거린다. 북한이 러시아 숲 한가운데서 뭐 하는 거야? 녹음 파일이 즉시 전송된다. 본부의 분석관이 헤드폰을 끼며 속삭인다. 우리가 미친 거든지 아니면 크렘린이 초대한 손님을 이제 막 찾은 거지. 스포일러, 그들은 차를 마시러 온 게 아니었다. 그 녹음 파일은 키이우의 정보본부로 보내졌다. 5시간 동안 분석관들은 정전 속 외과 의사처럼 일했다. 주파수를 분리하고 잡음을 제거하고 음성 패턴을 비교했다. 그리고 결국 결론은 하나였다. 그건 한국어, 더 정확히는 북한식 억양이었다. 전송 코드는 러시아 것도 키릴 문자 체계의 변형도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것, 더 닫혀있고 더 북한스러웠다. 한 기술자가 헤드폰을 벗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크렘린의 장난이라면 참 창의력이 넘치네. 새벽 3시 11분 그 보고가 지휘본부에 도착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다 작전사령관이 서류철을 탁 하고 책상 위에 던졌다. 확인됐다. 스테파니우카 숲 지역에서 러시아 부대와 함께 작전 중인 북한 병력이다. 그 다음 1부는 소음의 폭풍이었다. 명령 호출 보고가 동시에 터졌다. 즉시 완전 차단령 발동. 그들은 절대 도망쳐선 안 된다. 한 명도. 임무는 특수부대 발키리아에게 내려졌다. 18명의 정예병. 문신보다 전투 흉터가 많고 바흐무트와 솔레다르를 버텨낸 생존자들. 소문에 따르면 그들은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와그너 대대 전체를 울렸다고 했다. 지휘관 고스트는 지도 위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이 북한 녀석들 우크라이나가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는 걸 배우게 될 거야. 밖은 여전히 짙은 안개였다. 하지만 이제 그 숲엔 새로운 손님이 있었다. 그리고 평양에서 온 그 손님들과 달리 이쪽은 자기가 왜 거기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단 하나의 질문만이 공중에 남았다. 대체 김정은은 왜 푸틴의 전쟁에 병사를 보내는 거지? 3일 동안 스타프니 숲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 같았다. 떨어진 나뭇가지 하나, 젖은 바위 하나 지형의 모든 굴곡까지 우크라이나 드론이 조각가처럼 정밀하게 지도화했다.
낙엽 밑에는 움직임 감지기가 묻혀 있었고 진흙 아래엔 대인 지뢰가 잠들고 있었으며 하늘 위에는 투명처럼 보이지 않는 드론들이 떠다니며 아무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새벽 4시 17분, 안개는 여전히 모든 것을 뒤덮고 있었고 숲은 마치 곧 벌어질 일을 숨기려는 듯 고요했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포성이 울렸다. 남쪽에서 쏘아진 포탄이 정적을 갈라버렸다. 하늘이 찢긴 것 같았다. 화이트 썬더 작전이 시작됐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발키리 특수부대는 즉시 북쪽, 서쪽, 동쪽으로 세 방향으로 퍼졌다. 위장은 완벽했고 움직임은 마치 늑대 떼 같았다. 하지만 북한 병사들은 녹슬고 낡은 무기로 나온 졸병이 아니었다. 첫 포탄이 떨어지자마자 즉석 방어선을 구축하고 타입 73 기관총을 난사하며 반응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다. 로켓까지 발사해 위치를 가늠한 곳에 공격을 퍼부었다. 숲은 지옥이 됐다. 영이 불꽃 비명, 나무들이 흔들리고 가지는 불타고 떨어졌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했다. 하늘 위에 떠있는 작은 드론 하나가 실시간 열화상 영상을 전송했다. 암석 뒤에 움직이는 형체를 포착하자 지휘관이 태블릿을 눌렀다. 좌표 확인. 몇 초 뒤 포탄 하나가 정확히 그 지점을 날아가 폭발했다. 은신처는 사라졌다. 지도에 표시된 뜨거운 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발키리 부대는 급하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도 않고 전진했다. 차갑고 체계적이고 거의 지루할 만큼 냉정하게. 단 그 한 발자국마다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점만 빼고 그 혼란 속에서 병사 하나가 무전을 날렸다. 북한 애들 꽤 잘 싸우는데 이게 단체 등산은 아니라는 말 누가 해줬냐. 그리고 대답은 또 하나의 폭발음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쉽게 떠날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이 숲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첫 총성은 멈췄다. 연기는 여전히 나뭇가지 사이에 남아있었고 숲은 마치 제대로 닫히지 않은 커튼처럼 흐릿했다. 발소리도 사라졌다. 그러나 곧 다시 들려왔다. 멀리서 작은 엔진 소리가 숲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전차가 아니었다. 오토바이였다. 4대, 아니 6대 산악용 오토바이였다. 빠르고 민첩하게 쓰러진 나무를 피해 달렸다. 살아남은 북한 병사들이 마지막 포탄을 기다릴 생각은 없었다. 그들은 도망치고 있었다. 아니 도망치려 했다. 하늘 위 드론은 모든 걸 보고 있었다. 열화상 센서가 등을 숙이고 운전대를 움켜쥔 인물들의 형체를 뚜렷하게 식별했다. 인식표 없는 헬멧 수치화된 속도, 진행 방향,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었다. 예상 이동 경로는 이미 계획된 구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작전 초반부터 표시된 장소 3km 지점 큰 바위 뒤, 매복에는 딱 알맞은 곳.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렸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고 마치 깊은 숨을 들이쉬는 듯 했다. 그리고 그때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다.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조급해졌다. 오토바이가 커브를 돌자마자 지옥이 시작되었다. 좌측에서 기관총 사격, 우측에서도 동시에. 한 대는 매설된 지뢰를 밟고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비명은 짧았고 명확했다. 두 명이 덤불 사이로 도망치려 했지만 세 걸음도 못 가 쓰러졌다. 3분도 되지 않아 상황은 종료됐다. 타오르는 금속 조각 젖은 진흙에 젖은 문서 터진 배낭만 남았다.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잔해 사이를 걷다가 부서진 헬멧을 들고 한마디 던졌다. 모스크바 평양 동맹엔 지도 보는 법은 안 가르쳐주나 보지. 드론 조종사가 무전으로 보고했다. 전 목표물 제압 완료. 숲은 다시 조용해졌다. 금속 까마귀 같은 드론만이 하늘 위에서 맴돌며 마지막 흔적을 찾고 있었다. 추격전은 끝났다. 그리고 이번엔 더 빨리 도망친 쪽이 아니라 사냥터를 설계한 쪽이 이겼다. 연기가 완전히 가시기도 전에 수색이 시작됐다. 그을린 배낭 부서진 헬멧 사이에서 첫 단서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구겨진 지도 한 장 붉은 원으로 표시된 위치, 암호화된 이름들, 정교하게 밑줄 그어진 경로. 여전히 깜빡이는 군용 송수신기는 끊긴 신호에
헛된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전투복 안주머니에서 신분증이 나왔다. 붉은 문장, 한글로 된 이름, 조선인민군. 우크라이나 장교는 그것을 손가락 사이에 들고 한참 바라봤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리고 말없이 야전 지휘소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제 이 작전은 단순한 전술적 성공이 아니었다. 이것은 증거였다. 문서는 즉시 스캔되고 암호화되었으며 곧장 키이우로 전송됐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패킷이 제네바로 유엔을 향해 날아갔다. 이번엔 아무도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었다. 작전 천막안은 조용했다. 들리는 건 키보드 소리 젖은 나무, 바닥 위로 구르는 군화 소리, 그리고 오래된 프린터가 비밀 문서를 토해내는 기계 음뿐.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 모두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발견된 건 단지 전투의 결과가 아니었다. 전장의 전체 판을 뒤흔드는 한 수였다. 한 병사가 그 문서 위에 조선 문장을 보고 피곤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와그너 옆에 외계인 부대만 오면 딱이겠네. 그리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젠 그리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새벽 4시 30분 우크라이나 동쪽 하늘을 찢으며 번개처럼 한 줄기 빛이 구름을 가로질렀다. 천둥 번개가 아니었다. 러시아의 SU-37의 전폭기였다. 배 밑에는 8톤이 넘는 포장된 죽음이 실려 있었다. 그 뒤를 따라 7대 더 밀레로보 공군기지를 떠나 무리처럼 날아들었다. 전부 합쳐 마치 폭발물로 가득 찬 쇼핑몰 하나가 하늘을 떠다니는 셈이었다. 그들은 나무 꼭대기를 스치듯 저공으로 비행하며 우크라이나의 레이더 사각지대를 노렸다. 전략은 간단했다. 동쪽과 북서쪽에서 동시에 협공, 한순간에 혼란을 일으키는 핀셋 타격. KH-59 MK2 미사일은 레이더 아래를 미끄러지듯 날아들고 카비치 500 유도폭탄은 카페인에 취한 외과 의사만큼 정확하게 목표를 향했다. 러시아 조종사들은 확신에 차 있었다. 너무나 자신만만했다. 교대 시간이 겹치는 틈을 노려 방공망이 느슨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몰랐다. 우크라이나의 360XM 장거리 레이더는 이미 깨어 있었고 아주 또렷하게 모든 걸 보고 있었다. 4시 33분 우크라이나 작전 지휘본부의 화면에 빨간 선이 그어졌다. 이어서 또 하나. 1분도 채 안 되어 8개의 비행 궤적이 지도 위에 떠올랐다. 마치 누군가 다트를 우크라이나 지도에 던진 듯이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고함도 우왕좌왕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짧은 명령만. 방공망 전체 가동, 최고 단계 진입, 기계 늑대처럼 사이렌이 울렸다. 벙커가 불을 밝히고 요격기들이 활주로로 이동했다. 방어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공중의 수-34들은 계속 진입하고 있었다. 조종석의 레이더는 아직 아무 저항도 감지하지 못했다. 한 부조종사가 여유롭게 무전으로 말했다. 긴장하지 마. 이건 그냥 피크닉에 폭탄 던지는 거야. 스포일러, 피크닉은 아니었다. 초음속 악몽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번엔 담요 대신 미사일을 들고 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우크라이나의 하늘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다. 오전 4시 3분 방공망은 이미 깨어 있었고 정렬되어 있었으며 언제든지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 번째 적 미사일이 22km 거리에서 탐지됐다. 두 번째는 90km, 세 번째는 거의 땅을 씹어먹을 듯한 각도로 하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건 우크라이나도 이빨을 드러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시스템이 철탑처럼 솟아올랐다. 아이리스 TSLM은 고개를 들어 동쪽을 겨눴다. 근접 방어포 CIWS는 마치 쇠붙이가 고픈 짐승처럼 포효했다. 하늘은 광란의 체스판이 됐다. 미사일이 올라가고 또 내려오며 공중에서 충돌하는 장면들. 마치 도시를 증오하는 누군가가 설계한 폭죽쇼를 보는 것 같았다. AWACS 조기 경보기는 상공에서 모든 센서 포대 레이더를 하나의 신경망처럼 묶어냈다.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신체.
하늘을 나는 숨쉬는 진동하는 모든 것은 탐지되고 식별되고 필요하다면 제거되었다. 단 몇 분 만에 총 38개의 목표물이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요격됐다. 하지만 단 4발, 그 4발이 틈을 뚫고 들어왔다. 울퉁불퉁한 지형 레이더의 직선 사선에서 벗어난 언덕 하나가 그들을 통과시키는 통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통로가 향한 곳은 지옥이었다. 첫 폭탄은 크라마토르스크 외곽의 주택가를 강타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철도 구간을 파괴했다. 세 번째는 변전소 근처에 떨어졌고 네 번째는 그냥 증발했다. 남은 건 올림픽 수영장만 한 크기의 거대한 분화구뿐이었다. 붉은 불길이 로맨스와는 거리가 먼 새벽을 밝히고 있었다. 사이렌 깨진 유리창 잠옷 차림으로 도망치는 사람들. 맨발인 한 아버지가 먼지투성이인 어린 딸을 안고 있었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꼭 껴안긴 채였다. 마치 세상이 또 한번 폭발할까봐 그러는 듯 벙커 속 한 작전병이 중얼거렸다. 90%는 막았지만 마지막 10%가 제일 아프다. 그 말은 맞았다. 이 전쟁에서 아무리 승리하더라도 이긴 것 같지 않은 날들이 있다. 오전 4시 50분. 크라마토르스크 지붕 위에 충격의 연기가 아직도 맴돌고 있을 때 9대의 F-16B 블록 70 전투기가 흩어져 있던 활주로에서 이륙했다. 거창한 출정식도 국기 개양도 없었다. 오직 복수를 갈망하는 터빈 소리만이 공기를 찢었다. 하늘이 아직도 붉게 타오르는 가운데 전투기들은 3개 편대로 나뉘었다. 첫 번째 편대는 고고도로 상승하며 AESA 레이더를 켜고 시야 바깥의 적을 탐색했다. 두 번째 편대는 중간 고도를 유지하며 접근하는 표적을 낚을 준비를 했고 마지막 편대는 낮게 거의 칼날처럼 지상을 스치며 마무리 일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러시아의 수-34 조종사들은 아직 방금 전의 공습 여운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였다. 그들이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다. 조종석 화면엔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였다. 하지만 어디서 공격이 오는지 알 수 없었다. F-16들은 스스로 레이더를 켤 필요조차 없었다. 모든 기체가 AWACS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보다 수백 배 큰 눈을 빌려 싸우고 있었다. 첫 번째 AMRAAM 미사일은 마하 4로 발사됐다. 단 3초 만에 첫 SU-34가 상승 도중 산산조각 났다. 두 번째 기체는 회피 기동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다. 세 번째는 불덩어리처럼 폭발하며 국경지대까지 붉게 물들였다. 한 대는 파편에 맞고 휘청이며 동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작전센터의 한 병사는 이렇게 말했다. 날개 달린 관짝 하나가 국경 넘고 있네. 뚜껑도 제대로 못 닫았잖아. 러시아군 무전은 완전히 침묵했다. 응답은 없었다. 살아남은 조종사들은 산소 마스크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깨달았다. 지금 이건 도망이 아니라 추적이었다. 작전은 6분도 안 되어 끝났다.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적은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았고 오직 돌아가길 기도했다. 마지막 수-34가 기어가듯 국경을 넘는 걸 보며 한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웃으며 말했다. 모스크바에 말 좀 해줘요. 비행기 하나 빌려줬다고. 그리고 다시 편대에 합류했다. 왜냐하면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태양은 이미 떠올랐지만 사이렌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소방대원들은 변전소에 남은 불길을 끄고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깨진 유리를 치우거나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발 이제 아무것도 더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눈빛으로.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승리했다. 공항은 건재했고 전투기들은 이륙 대기 중이었다. 러시아의 SU-34 8대 중 단 한 대만 겨우 살아 돌아갔고 그마저도 종이 비행기처럼 비틀거리며 날아갔다. 모스크바는 단 하룻밤 사이에 2억 8천만 달러와 숙련된 조종사들을 잃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4발의 미사일이 방어망을 뚫고 들어왔다. 오직 4발. 그 4발이면 충분했다. 7명의 민간인이 죽었고 철도 구간 하나가 끊겼으며 2개의 주거 지역은 정전 상태가 되었고 어떤 아이는 그날 어머니를 잃었다. 한 레이더 운영병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
90%는 막아냈어. 하지만 나머지 10%는 가장 아픈 곳에 떨어졌지. 그 승리는 분명했다. 하지만 깨끗하지 않았다. 이 전쟁에선 상처 없는 승리는 없다. 완벽한 승리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남는 건 그저 결과 숫자, 그리고 무덤들 뿐. 임시병원 안, 간호사 한 명이 다리가 다친 할머니를 담요로 덮어주며 뭔가를 조용히 속삭였다. 그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걸 말해주었다. 살아남았다. 그렇다. 하지만 살아남는 게 꼭 상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었다. 사람이 더 많아서도, 탱크가 더 커서도, 카메라 앞에서 연설을 더 많이 해서도 아니었다. 우크라이나가 이긴 이유는 단 하나: 더 먼저 보고 더 빠르게 판단했고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늘에 눈을 뒀다. 안개 속에 숨어있는 드론들. 그들은 서로 고함치지 않고 대화하는 레이더와 시스템을 연결했다.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의 미사일 하나하나를 단순한 싼강경이 아닌 데이터망으로 맞이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여전히 1983년처럼 싸우고 있었다면 종이지도 행군 대규모 화력 우크라이나는 2025년을 사용했다. 알고리즘 센서 반응 속도, 밀리초 단위로 전쟁이 바뀌는 세상에서 그것은 모든 것을 뒤바꿨다. SU-34 8대 중 7대가 격추됐고 F-16 한 대조차 손상되지 않았다. 숲속에서 도망치던 오토바이 병사들조차 하늘 위 백팩만한 드론이 정확히 추적해냈다. 그러니 질문은 더 이상 누가 더 큰 군대를 가졌느냐가 아니다. 질문은 누가 이 새로운 전장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느냐이다. 누가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가?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AI 드론, 그리고 알고리즘은 이미 전쟁을 결정짓고 있는가?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단지 쿠르스크 숲 위로 아직도 조용히 피어오르는 연기를 한 번 더 바라보길.